네, 안녕하세요. 설계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계의 기본 개념과 품질 목표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에 전통적인 설계 원리, 객체 지향 설계 원리, 설계 매트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설계 원리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순해야 된다. 즉,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를 교통 정리해서 단순화하거나 복잡함을 최소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나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사용하는 자원이 적정하고 효과적이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분할 계층화로서 다루기 쉬운 덩어리로 분리해서 계층화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수상화로서 자세한 부분에 좌우되지 않게 컴포넌트를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모듈화로서 각 모듈이 외부와의 결합이 낮고 내부 요소가 응집되도록 진행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단순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시간과 기업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성능과 사용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단속성은 유지 보수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자 또한 UI의 설계에 적용이 되며 유저빌리티에도 적용되는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상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도 얘기했지만 대상에 대해서 특정한 목적에 관련된 정보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무시를 하는 파트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나 절차적인 동작 관점으로 만약에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그 송수신하는 부분으로 보게 된다면 send라는 명령어가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서 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어떤 추상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상태를 탐색하고 TCP, IP 커넥션을 오픈하고 메시지를 응답하고 커넥션을 닫는 이런 것들이 어떤 절차 동작에서의 추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캡슐화는 추상화된 대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정보 은닉과 같은 개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V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AR도 IR 센서도 있고, 뭐, 서킷보드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지만, 사실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추상화를 시켜서 캡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바 클래스의 텔레비전에 채널 넘버나 혹은 온오프, 볼륨 레벨과 체인지 채널, 체인지 볼륨, 뮤트 볼륨, 파워 오프, 파워 온과 같이 이런 식으로 행위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듈화 파트가 있는데요. 모듈화 파트는 문제를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가 될 만한 수준으로 분할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작은 구성 요소, 즉 패키지 또는 클래스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쪼개질수록 재사용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크게 쪼개질수록 재사용 가능성은 나빠지지만 사용이 어떻게 보면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이 용이하다는 건 뭐 성능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재사용성이 올라가면 사용 용이성이 떨어지고 성능이죠. 그리고 성능이 올라가면 그래서 모듈화 패턴이면 재사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추상화, 캡슐화, 모듈화 파트를 다시 한번 보자면 추상화는 시스템의 핵심 특성에 초점을 두어 하나의 큰 시스템을 분할하는 원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캡슐화는 분할된 핵심 정보만을 노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듈화라는 것은 큰 시스템을 잘 모듈화된 시스템으로 완성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구성된 시스템이 있고 추상화, 캡슐화, 모듈화를 통해서 모듈화된 시스템으로 구성을 잘하면 성공적으로 설계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합에 대한 부분을 보겠는데요. 결합은 모듈 간에 서로 의존하는 정도로서 모듈 간 인터페이스 수, 각 인터페이스 간의 복잡성을 가지고 결합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모듈화가 잘 된다는 것은 사실 낮은 결합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결합을 지향하고 가능하면 결합이 없으면 좋겠지만 결합이 없는 소프트웨어는 없기 때문에 느슨한 결합, 로우 커플링을 지향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결합의 종류가 있는데 결합의 종류마다
결합이 강한지 약한지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컨텐츠에 의한 결합은 굉장히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고 커먼한 어떤 공통 어떤 변수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경우도 상당히 높은 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컨트롤이고요. 그리고 기록에 대한 결합,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결합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느슨한 결합이 되고 컨텐츠로 갈수록 좀 더 높은 강한 결합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강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의존을 하고 더 많은 협력, 더 많은 정보 흐름이 있을 때 강한 결합이라고 하게 되고요. 반대로 느슨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느슨한 의존 관계와 느슨한 협력 관계, 그리고 느슨한 정보 흐름이 있을 때 우리는 느슨한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강도로서 얘기한 이쪽이 가장 강하고 이쪽이 가장 약했는데요. 이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용을 직접 참조를 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공통 결합이라는 것은 두 개의 모듈이 읽은 전역 변수의 값을 쓰거나 변경을 할 때 공통 결합이고요. 제어 결합이라는 것은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제어 흐름의 경로를 결정을 할 때 제어 결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탬프 결합이라는 것은 복합 데이터 구조의 일부만 사용하는 모듈에게 복합 데이터 구조를 전달을 할 때 이걸 스탬프 결합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결합이라는 것은 모듈들이 주고받는 매개 변수가 간단한 타입이거나 레코드 안의 필드이더라도 단순한 타입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모듈이 있는데 두 개의 모듈 사이에 데이터 전달 외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데이터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응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응집 파트에 있어서 이제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낮은 결합도 높은 응집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집은 높아야지 되는 거고 하나의 모듈 안에서 수행되는 작업들이 서로 관련된 정도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 안에 여러 요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높은 응집성이 있을 때 재사용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으며 수정에 의해서 받는 영향도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종류에 따라서 높은 응집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낮은 응집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요. 이 정보 응집은 굉장히 높은 거고 기능 응집, 커뮤니케이셔널 응집은 좋은 거고요. 프로시저, 템퍼럴, 로지컬 그리고 우연히 일치하는 이런 부분은 낮은 응집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보게 되면 응집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높은 것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적 응집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단위 간의 요소가 의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우리는 우연적 응집이라고 합니다. 논리적 응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더라도 같은 범죄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논리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파트에 우리가 논리적 분류를 가끔씩 쓰게 됩니다. 즉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해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걸 묶어놓을 때 우리는 논리적 응집을 쓰게 되는 거죠. 시간적 응집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이 특정 시간 안에 함께 처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적 응집이라고 하고요. 절차적 응집이라는 것은 모듈 안에서 수행되는 연산이 프로그램에서 수행되는 순서와 관련이 될 때 절차적 응집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특정 시간에 처리가 되는 거고 이건 절차상으로 서로 결부가 되어 있는 거죠. 교환적 응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듈의 내부 요소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그룹화된 경우를 교환적 응집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능적 응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능에 모두 기여하고 밀접하게 관련됐을 때 기능적 응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해서 일반적인 설계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객체지향 설계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그 객체지향 설계의 원리로 보는 것은 solid라는 원칙입니다. SOLID죠. 그래서 5가지 원칙이 있고 5가지 첫 번째 단일 책임의 원리 하면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이라고 했을 때 S가 이제 solid의 S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체지향 설계 원리는 객체지향에 있어서의 상속과 인터페이스 등 새로운 구문과 함께 원리가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단일 책임의 원리를 보게 되면 하나의 클래스는 단지 하나의 책임, 하나의 변경 이유만을 가진다가 단일 책임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개방 폐쇄의 원리는 단어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개방 폐쇄 원리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클래스의 행위를 확정을 시키는데
그 클래스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클래스의 행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면 개방 폐쇄의 원리를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오브 교체의 원리가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 상속 관계에 있어서 위에 슈퍼 클래스가 있고 부모 클래스가 있고 아래 자식 클래스가 있을 때 자식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로부터 디라이브된 클래스가 그 부모 클래스를 대체 가능할 때 우리는 리스크 오브 교체 원리가 지켜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터페이스 시그리게이션 프린서플인데요. 보게 되면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입니다. 즉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제너럴한 커먼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클라이언트 스페시픽하게 잘게 쪼개진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존관계 역전의 원리입니다. 보통 의존관계를 보게 되면 지금 상속관계도 미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아래가 보게 되면 부채적입니다. 그래서 부채적인 클래스가 상위의 일반적인 클래스에 의존을 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역전의 원리라고 합니다. 즉 의존을 하려고 하면 추상화된 클래스에 의존을 하지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책임의 원리에 대해서 보게 되면 클래스의 역할과 책임을 단일화하여 클래스를 변경해야 할 이유를 하나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before고 여기가 after가 되는 거죠. 그래서 before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책이 있는데 책의 이름, name, author, 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텍스트 찾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텍스트를 출력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출력하는 파트는 텍스트를 찾는 거랑은 다른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북과 북프린터와 같이 두 개의 서로 별도의 클래스로 분할을 해서 정의를 해라 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책임의 원리를 보게 되면 클래스는 단 하나의 책임만을 가지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은 보통 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클래스의 책임을 할당할 때 당연히 그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클래스의 할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책임은 변경의 이유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클래스가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만 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단일 책임의 원리를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이유가 2개 이상이면 단일 책임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같은 경우에 책의 내용이 좋아하는 방식이 변하면 이라는 어떤 변경 이유와 출력 매체가 변하면이라는 2개의 변경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던 그림은 어떤 단일 책임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개방 폐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체, 클래스 모듈 기능 등이 확장을 위해서 열려 있어야 하지만 수정을 위해서는 닫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상속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이 적용되어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솔트 알고리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자체는 수정에 닫혀 있지만 솔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상속 관계에 의해서 버블 소트, 힙 소트, 쉘 소트가 있고 어떤 인스턴스를 넣느냐에 따라서 정렬하는 알고리즘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렬하는 또 다른 추가적인 알고리즘이 있다면 그냥 추가를 시켜서 하나 덧붙이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개방 폐쇄의 원리를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 폐쇄의 원리는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원칙으로서 부모 클래스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으면 개방 폐쇄의 원칙을 쉽게 만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콘솔 프린터가 있고 에리어 컬큘레이터가 있고 그리고 쉐입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입은 렉탱글, 서클, 트라이앵글로 나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리어 컬큘레이터는 각각의 쉐입의 면적을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역의 합을 구하는 대신에 영역의 곱을 구하고 싶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설계에서는 에리어 컬큘레이터 클래스의 컬큘레이트 메소드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즉 에리어 컬큘레이터 안에 컬큘레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이 파트는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현재 존재하는 클래스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OCP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 쉐입에 있어서 이 파트는 이제 변경이 되지 않고요. 연료가 되는 건 에리어 컬큘레이터인데, 그 에리어 컬큘레이터에 대해서 상속관계를 만들어서 sum 컬큘레이터와 멀티 컬큘레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되는 부분을 바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구현을 미리 이렇게 요 두 개 파트가 이렇게 나누어서 구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개방 폐쇄 원리의 바람직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작업 방식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새로운 작업 방식을 표현하는 클래스를 에리어 컬큘레이터에 파생 클래스로 추가하면 된다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에리어 컬큘레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 컬큘레이터가 에리어 컬큘레이터를 확장해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코프 교체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코프 교체의 원리라는 것은 이제 상속 관계에서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을 때 자식 클래스의 행위가 부모 클래스의 행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클래스 B가 클래스 A에 상속받던 하위 유형이라면 프로그램 동작을 방해하지 않고 A를 B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얘는 리스코프 교체의 원리의 위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애니몰이 있고 지금 뮤트 마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뮤트 마우스에서 메이크 노이즈를 하게 되면 그런 익셉션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리스코프 교체의 원리를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몰이면 무조건 노이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뮤트 마우스는 노이즈를 만족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위 클래스는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상위 클래스 메소드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개런티를 해주는 것이 리스코프 교체의 원리입니다. 더 쉬운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리스코프 교체의 원리라는 것은 일반화 관계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점검하는 원칙입니다. 지금 여기서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라는 이 단어는 그래머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했는지가 아니고 문맥적으로 그 어떤 문맥적으로 의미적으로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슈퍼 클래스가 제공하는 오퍼레이션과 부모 클래스죠. 그리고 자식 클래스, 다시 말해서 파생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오퍼레이션 간에는 행위적으로 일관성이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 클래스의 인스턴스 대신에 파생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대체하여도 프로그램의 의미는 변화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min max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정수의 배열이 있고요. 그게 프리 컨디션이고 포스트 컨디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맨 앞에 가장 작은 게 오고 맨 끝에 가장 큰 게 오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조건이 만들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in max라고 부모 클래스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부모 클래스예요. 그래서 슈퍼 클래스가 있고 지금 min 밸류, max 밸류에는 min을 넣고 max를 넣습니다. 그래서 제 처음에는 min 밸류를 넣고 맨 마지막 위치에는 max 밸류를 넣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min max를 누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즉 min max 1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속을 받았는데 max 밸류에 이렇게는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가장 최소값을 놓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구현의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프리 컨디션과 포스트 컨디션으로 조건을 만들었는데 그 포스트 컨디션을 부모 클래스는 만족을 시키지만 자식 클래스는 만족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간에 서로 어떤 일관성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리스코프 교체의 원리를 위반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리스코프 교체의 원리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을 때 부모 클래스의 행위와 자식 클래스의 행위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어떤 물음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리스코프 교체 원리에 따르면 슈퍼 클래스인 민맥스 클래스의 인스턴스 대신에 그의 파생 클래스인 민맥스 1 클래스의 인스턴스로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적으로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맨 이쪽은 민 맥스 클래스에서는 가장 큰 값이 오지만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전히 가장 작은 값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지금 만족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전 조건은 만족을 하지만 지금 사후 조건이 만족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LSP를 만족하는 코드라고 하면 minmax2에서 그냥 솔트를 해버리면 가장 작은 값이 0, 그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고 0자리, 0 인덱스에 들어가고 맨 끝에 수가 이제 여기에 최대값이 들어가는 게 똑같이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되면 인터페이스는 공개된 메소드의 프로토타입만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개된 메소드를 인터페이스로 따로 정의해서 이를 구현 상속하는 파트가 어떤 그 객체지향의 형태에는 있는데요. 이때 컴포넌트의 공개 인터페이스를 컴포넌트가 어떻게 구현하는지 상세하게 나타나는 것과 분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고 여기 구현이 있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이제 인터페이스의 분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를 강제로 구현하도록 만드는 것은 좋은 구현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인터페이스가 너무 패하다. 비만 인터페이스다. 너무 뚱뚱한 인터페이스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오염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목적만 가지지 않고 여러 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패럿, 앵무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게 되면 사람은 fly, 날 수가 없죠. 그리고 패럿은 walk,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I 애니멀에서 다 넣어 놓으면 그러면은 차이니즈 피플도 fly를 구현해야 되고 패럿도 walk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구현해야 되는 함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변형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인터페이스를 쪼개게 된 거죠. 두 개 공통적으로 있는 I 애니멀이 있고 I people과 I bird와 같이 스페시픽한 인터페이스를 분리를 해주게 되고 이 두 가지를 패럿에서 상속받고 차이니즈 people에서 people과 애니멀을 상속받는 형태로 구현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people에서도 fly 없이 work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벌드에서도 fly, walk,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ISP를 만족하는 코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함수들이 만약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따로 적용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런 안에서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클래스가 어떠한 특성의 인터페이스를 갖는지를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특화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분리를 하였고 이렇게 분리된 인터페이스 오퍼레이션만을 사용한 클라이언트는 해당 인터페이스만 구현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인터페이스 시그리게이션 프린서플을 만족하는 코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존관계 역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관계의 역전의 원리는 역전이란 걸 한번 보게 되면 의존관계는 항상 일반적인 거에 추상적인 구체적인 것이 의존을 했었죠. 객체지향에서.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구체화된 모듈이 추상화된 모듈에 의존이 역전되도록 설계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의존관계를 맺을 때 변화하기 쉬운 것 또는 변화가 자주 되는 것보다는 변화하기 어려운 것, 거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에 의존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변하기 쉬운 것과 변하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되면 변하기 쉬운 것은 정책 전략과 같은 어떤 큰 흐름이나 개념 추상적인 것이 변하기 어려운 것이고 변하기 쉬운 것은 구체적인 방식이나 사물들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관점에서 변하기 어려운 것은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이고 그러기 위해서 즉 의존관계 역전의 원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클래스가 도움을 받을 때에는 구체적인 클래스보다는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의 의존 관계를 맺도록 설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예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피라는 부분이 있고 카피는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 혹은 다른 모듈들에 의존할 수가 있는데요.
카피라는 행위를 구체적인 디스크나 키보드, 프린터에 의존하지 않고 좀 더 추상화된 모듈에 의존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피가 있고 리더하고 라이터가 있으면 리더 아래 다시 키보드 리더, 그리고 라이터 위에 프린터 아래 프린터 라이터나 디스크 라이터가 있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쉬운 예를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사람이 개도 사랑할 수 있고 고양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랑하는 애완동물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애완동물을 사랑을 하고 애완동물이 개, 고양이, 새를 이제 일반화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사람은 그 애완동물을 전반적으로 사랑을 하고 그 애완동물은 개, 고양이, 새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제 코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person이 있고 이 person이 지금 보게 되면 프라이빗으로 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펫을 설정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추상화된 클래스 펫이 존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이 person이라고 하는 것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펫이라는 것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펫에 대해서 지금 캣이 펫을 익스텐스 하는 거죠. 그래서 익스텐스에서 이게 이제 캣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문자열로 캣을 리턴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할 때 펫의 어떤 인스턴스로 캣을 넣어주게 되면 I love cat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제에서 사람이 마음을 바뀌어 좋아하는 애완동물이 바뀌어도 어떤 기존 코드에 영향 없이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애완동물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라는 이 객체지향적인 어떤 설계 원칙은 변화에 상당히 강건한 코드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설계 매트릭은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전통적인 매트릭은 크기, 복잡도, 결합도, 응집도, 정보 흐름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쓰이는 크기는 LOC를 가장 많이 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웠고 이게 천라인 단위로 얘기하면 KLOC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복잡도는 뭐 맥케이브라는 복잡도가 있는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매트릭은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될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매트릭도 좀 더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데 상속관계나 어떠한 자식 클래스 단위에서의 그러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매트릭으로는 클래스당 가중 메소드 WMC, 그 다음에 상속트리의 깊이, 자식 노드의 개수, 클래스 사이의 결합, 클래스의 책임, 그리고 메소드의 응집 결핍 같은 것들을 이제 복잡도, 상속의 깊이, 상속의 너비, 결합도, 크기, 응집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트리의 깊이를 우리가 잴 수 있는데요. 객체지향에 있어서 상속의 깊이를 너무 깊게 하지 말아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매트릭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짜여지는지를 봤을 때 측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의 이제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설계의 원칙과 그리고 객체지향 설계 원칙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 나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